안녕하세요. 역사 강복군입니다. 지난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. 바빴습니다. 그래서 다시 영상 올리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광개토 대왕 비문을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죠. 고구려의 역사에서 이 고구려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광개토 대왕 비문인데요.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의 기존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광개토 대왕 비문은요. 그 정식 이름은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비입니다. 그래서 국광상은 이 어떤 지역을 나타나는 곳으로 보이고요. 고구려에 보면은 이 고국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고국천왕 뭐냐면 그 능을 고국천, 고국의 천에 조성을 했다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고국 원왕 같은 경우는 고국원, 고국의 들판, 고국의 평원에 조성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국광상도 마찬가지로 이 광개토 태양비가 있는 광개토 태양이 능이 있는 그곳이 국광상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광개토경 같은 경우는 널리 땅을 넓혔다, 널리 국토를 경계를 넓혔다라는 뜻이고요. 평안 같은 경우도 이제 존호관이냐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호태왕이라는 말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다, 큰 왕이다라는 뜻이고요. 그래서 고구려 20대 태왕인 장수왕이 부왕이자 19대 태왕인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찬양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414년에 세운 비석입니다. 자, 이 비석은요, 나중에 이제 그 1910년대가 지나고 나서야 이 발견이 되는데요.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, 이 청나라가 강희제 때 봉금 정책이라는 걸 펴니다.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그 지역을 봉금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. 청나라의 시조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성역화를 하면서 청나라 사람도 조선 사람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봉금 정책을 펴고, 이게 해제가 된 게 광서제 2년 1876년입니다. 그러니까 약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왕래가 끊겼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비문이 좀 늦게 발견이 됩니다. 그걸 처음 발견한 게 누구냐면 1884년에 일본 육군 참모본부 포병 중위이고 중국 첩보원으로 파견된 사카와 카게노부라고 하는 시기에 의하면 첩자이자 정보원입니다. 이 사람이 이 비석을 처음 발견하고 이 묵본을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나중에 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이렇게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. 처음 발견된 게 사실은 이 일본의 첩보원이었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불운한 일이죠. 이것은 처음 이제 그 일본 조사단이 촬영했던 광개토 태양릉비의 전경입니다. 그러니까 이 카케노부가 발견을 하고 그 후에 1912년에 이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촬영된 그런 사진입니다. 뭐 들판에 광개토 대왕비가 이제 이 비 주변에 민가가 살짝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거의 들판 같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 광개토 태양비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 문헌에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황성의 북쪽 7리 떨어진 곳에 비가 있고 또 그 북쪽에 돌로 만든 고분 2기가 있다. 근데 그 비문의 내용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왜 그런가 했을 때 평안감사 성현이 쓴 망황성교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천자나 되는 비만 우뚝하게 서 있구나. 지척에 강이 흘러 천연적인 해자되니 한스럽게 옛 비석을 읽어보지 못하누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압록강 변에 있기 때문에 이 강 건너서 가서 뭐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읽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뭐 금석학 같은 경우에도 뭐 신라의 그 진흥한 순수비도 그것을 연구했던 어떤 추사 김정희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사가 이제 복원이 됐잖아요. 그것처럼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도 당시에 만약에 이 비문을 읽고 제대로 이렇게 그 탁본을 뜨고 연구를 했다면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런 고구려사를 접하지 않을까, 또는 정말 제대로 된 고구려사를 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.
자,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황성평에 황제묘가 있는데 전하오는 말로는 금나라 황제의 묘라고 한다. 높이가 10장이나 되고 뭐 안에는 침상이 3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뭐 장수왕릉이나 뭐 광개토대왕 지금 이제 그 장군총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태왕릉이나 이런 릉을 고구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요. 이 금나라 황제의 묘라고만 이렇게 전해지는 말을 듣고 금나라 황제의 묘가 아니냐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사실은 잃어버린 과정과 비슷한데요. 자, 먼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이 추모왕이냐 추모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 내용이 뭐냐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앞머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주몽이 이 동부여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 엄리대수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외치죠. 아시 나는 일러 황천지자 황천의 아들이요 모 어머니는 하백여랑 하백의 따님이시다. 그러한 추모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난 황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화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기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추모가 아니라 추모왕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. 다시 말해서 주몽은 이 홀슬공성에서 와서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부터 이미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왕이라 부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평민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을 추모 왕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인데요. 그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바로 황천이다. 그리고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이다 라고 한 대목에서 보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백의 따님이라고 했으니까 현세의 인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천재 또는 황천이라는 것도 단순히 추상적인 하느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버지, 부왕, 쉽게 얘기하면 북부여의 뭐 해모수라든지 이런 호칭을 쓰잖아요. 그 당시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 천재, 황천으로 일컬어진 그런 하느님과 같은 당시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북부여의 천재였기 때문에 천자였기 때문에 이 자신을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북부여는 천재의 직할지이고 쉽게 얘기하면 북부여는 천자가 다스리는 곳이고 이 나머지는 제후국이다. 그래서 이 주몽은 그 왕자기 때문에 그 왕손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. 그렇게 되면 부여는 단순히 어떤 그 고대 국가에서 이 봉건국가라고 하는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땅과 제후들이 다스리는 땅으로 나뉘어 있는 그런 봉건국가였다.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저도 이 내용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요. 이 동부여와 졸본부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본 게 있는데요. 이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구려 주몽이 졸본으로 와서 졸본 부여의 왕이 된 그런 사건, 기록을 보고서 이 삼국사의 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것은 동명제가 졸본 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합니다. 이 졸본 부여는 역시 북부여의 별개 도읍지이므로 부여왕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주몽이 졸본부여의 왕이 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졸본부여는 북부여의 별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별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별개의 도읍지라는 건데요. 한 나라의 도읍지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 도읍지가 있고요. 제후가 다스리는 작은 도읍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때 북부여, 뭐 동부여, 서부여, 그리고 뭐 백제도 나중에 이제 남부여라고 하는데요. 이 부여사를 이해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북부여 따로, 동부여 따로. 그래서 이 북부여 그리고 졸본부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북부여의 해모수를 이은 해부루가 이 동명제 고두막한이죠. 고두막한에 의해서 이 도읍지를
가서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고 동부여라고 하는데요. 이때의 과정을 보면은 이 북부여가 졸본부여가 되는 과정에서 고두막한에 의해서 이 동부여가 파생이 되는데, 그럼 이 졸본부여와 동부여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. 쉽게 얘기하면 동부여 따로 졸본부여 따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. 자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북부여 따로, 동부여 따로다. 그래서 이 북부여를 나중에 고두막한이 북부여 후기, 그러니까 졸본부여로 이렇게 계승을 하고 이곳에 주몽이 오면서 나중에 그 졸본부여를 고구려로 이제 바꾸게 되죠. 근데 이 동부여랑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게 아니고 별도의 개념으로 보면, 이 별개의 도읍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 북부여 안에 작은 도읍을 또 둬서 제후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 졸본부여로 이은 고두막한은 천제가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동부여로 옮겨간 그 해부로는 이 제후가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이제 이 부여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동부여가 나중에 이제 그 망해서, 쉽게 얘기하면 망해서 이 분리가 돼가지고 연나부 부여라고 하는 서부여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. 근데 연나부 부여는 이 동부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부여사에서 종통, 국통, 누가 천자냐라고 했을 때는 북부여가 천자였고, 이 북부여를 졸본부여가 계승을 했고, 그 과정에서 이 동부여라고 하는 제후국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부여사를 제대로 보는 핵심입니다.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단군조선 시대 때 이 삼경으로 나누어서 진한, 번한, 마한으로 해가지고 삼한 관경제라고 하죠. 그래서 진한에는 대당군이 다스리고 번한과 마한에는 부당군이 각각 다스리는 형태처럼 이 부여도 이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북부여, 졸본부여가 있고, 그 다음에 제후가 다스리는, 그리고 그 천제가 다스리는 그 동부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북부여가 바로 부여의 종통을 계승한, 극통을 계승한 천자국이기 때문에 그 북부여의 어떤 역사관, 천하관이 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추모왕이, 옛날 시조 추모왕이 기틀을 창건하였는데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북부여를 계승했다. 북부여의 그 혈통, 북부여 천자의 혈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고구려의 천하질서인, 나중에 이제 졸본부여를 고구려가 계승을 해서 이 국호를 바꾼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졸본부여의 그 원적지는 북부여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는 자신들이 북부여를 계승했다, 졸본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천하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여로부터 시작이 된 백제와 신라가 모두 송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고요. 동부여도 마찬가지로 추모왕의 송민이다, 북부여에 속했다, 북부여의 제후였다라고 하는 이런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뭐 학계에서는 이것을 다 언제 뭐 백제가 송민이었냐, 뭐 동부여가 언제 뭐 추모왕의 송민이었냐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뭐 고구려의 뻥이다,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요. 그게 아니고 고구려는 북부여를 계승했기 때문에 백제, 신라, 동부여가 모두 이 고구려의 천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고구려의 다물이라고 하는,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송량의 나라를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복속을 하죠. 그 과정에서 이 송량이 다스리던 땅을 다물도라고 했는데요. 다물이란 말은 옛 땅을 회복한다라는 건데요. 그 옛 땅이 뭐냐 이거죠. 그래서 이 고구려가 정복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어떤 산골에 위치를 해서 뭐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고, 이 고구려의 옛 땅, 쉽게 얘기하면 북부여의 옛 땅, 그리고 북부여는 단군조선을 계승했기 때문에 단군조선의 그런 옛 땅을 다시 회복하는 통일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
다물이다. 그래서 이 다물도라고 해서 다물의 으뜸이다,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량의 나라를 다물도라고 했던 것입니다. 여기서도 보면은 다물도라는 말은 우리가 도읍지 할 때의 도잖아요. 그러니까 다물의 시작이다, 첫머리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고구려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광개토 열제가 직접 정복 전쟁을 벌여서 이 정복한 그런 땅, 그런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요,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석을 했을 때 광개토대왕이 정벌했던 곳은 모두 64성 1400촌이다 라고 하는 게 정설이자 주류입니다. 근데 이 64성 1400촌이다 라고 처음 주장을 한 것이 누구냐면 하마다 코사쿠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이 64성, 1400촌을 이게 정설화 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계대 교수님의 주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정벌 기록을 보면요, 크게 보면은 염수 지역을 공격해서 비료와 세부락 그리고 6,700령을 격파했다라는 게 395년 기사에 나오고요. 396년에는 백제의 58성 700촌을 얻었다라고 돼 있고 407년에는 어딘지 모릅니다. 6성을 격파했다라고 돼 있습니다. 410년에는 동부여의 64성 1400촌을 격파했다라고 돼 있는데요. 지금 이 주류에서 학계에서 보는 건 뭐냐면 이 58성과 6성을 더하면 이제 64성이죠. 그래서 더하면 128성. 그리고 700촌과 1400촌에 했을 때 이 700촌은 앞에 그 6,700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0과 700령과 700촌을 더하면 1400촌이니까 지금 410년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합친 것이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 64성 1400촌을 이렇게 정벌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. 근데 이 58성과 6성이 64성이고 이 700년과 700촌을 합치면 1400촌이니까 마치 맞아 보입니다. 이 말이 맞아 보이는데요.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. 뭐냐면 자, 395년 기사는 비료이잖아요. 비료를 정벌했다. 그래서 세부락과 6,700령을 정벌한 것이고요. 396년 기사는 백잔입니다. 백제 58성 700촌이고 407년 기사는 어딘지 모르는 6성이고요. 410년 기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동부여의 64성 1400촌을 격파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기사, 세 곳의 기사의 내용을 합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죠.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410년 기사는 동부여의 64성 1400촌이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곳은 58성과 6성을 합치면 64성이니까 128성이 되죠. 128성이 되고 이 1400촌과 700촌을 합치면 2100촌이 되는 것이고요. 네,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. 2100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,700령은 이 0과 촌을 같이 보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6,700령이다. 그래서 총 그 정벌한 곳은 128성, 2100촌, 6,700령이다 라는 것이 이제 복계대 교수님이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에서 새롭게 밝힌 것입니다. 저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